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소재와 모스펫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할 배영주. 홍지환입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신소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개할 신소재는 바로 여기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라고 불리는 이 에어로젤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에어로젤, 독일어로는 아에로겔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물질은 젤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어로젤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공기가 안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 또한 젤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에어로젤은 미국의 화학공학자 스티븐 키슬러가 동료 찰스와 기존의 젤에서 내부가 액체가 아닌 기체로 되어 있는 물질을 먼저 개발하자는 내기를 걸었고, 결국 스티븐 키슬러가 1931년에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어로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앞서 간단한 영상 자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어떻게 고르지? 믿어보라, 말보라. 여기 수상한 물체가 있습니다. 한없이 가볍고 투명해 속이 텅텅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에어로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신소재학교 이곳에서 에어로겔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눈으로 봐도 내가 이걸 보는 게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신기합니다. 연구원은 더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실험실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에어로겔은 엄청 가볍습니다. 무거운 위에 올려놓아도 흔들리지 않죠. 에어로겔은 그래도 끝나갔습니다. 약초를 이어지는 가열하면 에어로겔 약초는 거의 녹지 않지만 유리 약초는 완전히 녹습니다. 에어로겔은 물에도 젖지 않습니다. 에어로겔처럼 부분은 손이 뽀송뽀송 여전히 건조합니다. 신기한데 대체 이게 뭐죠? 에어로가 에어를 유출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멜리그램의 에어로겔에서 액체로 이루어진 물질과 인간이 만든 고체재를 중에 가장 가벼운 재료가 에어로겔은 젤 형태의 다양한 혼합물을 특수 건조에 만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고체 구조만 남긴 가벼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유리 재료를 에어로젤로 만들게 되면 유리 화극기에 있을 때 무게가 750kg입니다. 유리보다 60대나 70대 이상 열을 전달하는 특성이 낮아지게 되고 유리보다 소리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을 40cc 쓰게 되면 그것이 차지하는 높이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근데 에어로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물질로 그와 유사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열성식이 없는 물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우리 인연의 사실은 산업분야이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제재하기 위해서 에어로젤 같은 것으로 우리가 분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폐플라스틱을 재사용해 에어로겔을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현재 이 에어로겔은 우주복, 탐사로봇, 외투, 담요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는 화성 우주 프로젝트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직은 잘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원들은 미래가 변할 걸 확신하며 소재 개발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아주 더운 때문에 해도 밖에 차든 덥든 상관없이 안에 공기와 무슨 유리가 되는 그런 환경에 적합할 것이다. 여름철 찜통더위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유리 대체 소재로 에어로겔이 쓰이니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처음에 개발되어서 세상을 바꾸면서 세상을 바꾸면서 에너지 절약에 화성 거기까지 가능하게 만든 에어로겔의 사용을 기대합니다. 네, 벌써 이 영상을 통해서 에어로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로젤을 보면은 아까 볼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가볍다. 그것도 맞는데 약간 궁금증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네, 저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로젤의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최초의 에어로젤은 주기율표 몇 번이죠? 14번. 네 맞아요. 14번 원소인 규소로 만들어졌고 네, 화학 잘하십니다. 이를 실리카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루미늄, 크로뮴, 그리고 산화 주석으로도 만들 수 있으며 탄소 에어로젤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제조 원래는 이제 초임계 건조법이라 해서 젤의 고체형 구조를 유지하면서 안에 액체를 제거한 후 기체를 다시 채워 넣는 것인데 현재 일반적인 제조법은 알콕사이드라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콕사이드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알코올에 붙는 OH 작용기에 있는 수소를 금속으로 치환한 화합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처럼 알코올과 이렇게 나트륨을 합성했을 때 알코올에 있는 OH에서 수소가 나트륨 금속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면은 이게 나트륨 알콕사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좀 왜? 일단 네. 좀그 지식백과에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알콕사이드에 알코올과 어떤 첨가제를 넣고 틀에 넣으면은 이렇게 국과 같은 알코올 젤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젤리의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흘리면 알코올이 들어있던 자리에 기체가 채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기체를 쓰게 되면은 고체에 묻어있던 액체가 부피 변화를 해서 좋지 않은데 건조 용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후 온도 압력을 서서히 낮춰 상온 상압으로 만든 뒤 꺼내면 안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의 공기로 치환이 되면서 에어로젤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고체 속에 액체 거품을 만들어서 액체 같은 기체를 넣어서 액체를 빼고 다시 그곳에 보통 공기를 넣는 게 에어로젤의 제조법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에어로젤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에어로젤은 굉장히 딱딱하고 가벼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물질입니다. 99.8%가 고체로 쉽게 말하면 수많은 공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강한 힘에는 쉽게 영구적 변형이 되고 충격에는 쉽게 깨집니다. 그렇지만 2에서 5 나노미터 크기의 공 모양의 입자로 이루어진 다공성 구조로 구조적으로는 매우 튼튼해서 에어로젤 500g으로 소형 자동차 정도는 가볍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뛰어난 단열재로도 기능을 합니다. 텅빈 구조 때문에 열의 3가지 전달 방법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류. 네 맞아요. 대류, 극사, 전도 이 3개가 있는데 대류 전도가 이제 공기를 매체로 하는 건데 네, 텅빈 구조 때문에 이제 대류 전도가 비효율적인 탓에 단열재로도 쓰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에어로젤을 구성하는 기체보다도 열 전도성이 낮을 수 있는데 이는 촘촘한 구조의 구멍들이 기체 입자의 자유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불 위에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에어로젤을 올려놓고 에어로젤 위에 손을 올려놓아도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은 에어로젤은 아까 처음에 나온 실리카젤로 이는 규소 원자 자체가 다른 금속이나 탄소보다 훨씬 열 전도성이 낮아 단열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에어로젤은 대기권 진입 때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하는 우주선에서 단열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 에어로젤 또한 잠재적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실리카젤과는 달리 전도성을 띠기 때문에 전기전자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주로 탄소 섬유로 된 아주 얇은 종이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뛰어나 태양광 전지 소재로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에어로젤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도 이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신소재들을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 에어로젤이 약간 상용화가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환이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모스펫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모스펫이란 한국어로 하면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트랜지스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스펫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 양쪽에 있는 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각각 N형 반도체인 소스와 드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N형 반도체 사이에 여기 위에 검정색 부분을 P형 반도체인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넓은 회색 부분을 회색 부분이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실리콘입니다. 노원석 학생 여기서 게이트의 한국어 뜻이 뭐죠? 잘 모르겠어요.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게이트라는 문이 열리게 되면 N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하는 전자가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면 여기 사이로 이제 전자가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모스펫 반도체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굳이 모스펫 반도체를 사용하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부도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부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게이트 단자로 누설되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스펫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이K랑 로우K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가 로우K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가 하이K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우K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반도체를 만들 때 트랜지스터가 매우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 모스펫이 아까 트랜지스터라 했는데 매우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 회로에서 축전기, 즉 커패시터가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 시간 때문에 시간 지연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시간 지연을 RC 딜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왜 RC 딜레이라 부르냐면 이 지연이 생기는 시간이 저항 그리고 정전 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RC 딜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C 딜레이라는 것은 R 곱하기 C 곱하기 K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K 값은 유전 상수입니다. 만약 RC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K값 유전 상수를 낮춰서 정전 용량을 낮춰서 시간 지연이 덜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로우 K입니다. 네, 그 다음 하이 K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요즘 반도체가 매우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가 매우 작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매우 작아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가 줄어들게 되고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단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정전 용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전 용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전 상수인 K 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하이 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하이 K와 로우 K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에서 하이 K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일단 D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흰색 투명한 부분이 트랜지스터 즉 모스펫이고 여기 파란색 부분이 커패시터입니다. 이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가 교차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D램의 구조인데, 이때 이 커패시터에서는 전하가 저장되어 있으면 1이라는 숫자를,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0을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이 D램에서 트랜지스터 즉 모스펫은 커패시터의 전하를 흘릴지 말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하이K 절연막을 사용해서 정전 용량을 높이게 되는데, 이 정전 용량을 높이게 되면 30GB UHD 영화 2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속도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 K가 쓰이는 화이트 그래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만 떼어낸 것이기 때문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화이트 그래핀은 N형 질소와 금소로만 그 그래핀의 구조로 만든 것을 화이트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못생긴 친구는 비정질 질화 분소라는 것인데, 그 화이트 그래핀이 찌그러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정질 질화 분소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소형화하기 위해서 전기적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전기적 간섭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반도체의 큰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